예, 오늘은 파리 문화예술기행 네 번째 이야기 도시를 산책하다 D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은 근대미술의 아버지인 폴 세잔느와 2019년도 노벨문학상을 탄 페터 한트케의 만남,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잔느의 이미지입니다. 페터 한트케 얼굴이죠. 이 두 사람은 1978년 봄 파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직접 만난 건 아니죠. 이때 그 세잔느의 회고전, 특별 회고전이죠. 다시 열리게 되는데, 페터 한트케는 우연히 이 전시에 들렸다가 바로 생빅뚜아르 산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후 페터 한트케는 몇 년 후에 직접 액상 프로방스로 직접 가서 세잔느가 그 30년간에 걸쳐서 그린 연작 생트 빅뚜아르 산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때의 감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각하느라 그 산을 직접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페터 한트케는 누구인가? 2019년 노벨문학상을 탔고 2006년에 세잔느의 산을 찾아서를 출간합니다. 페터 한트케는 그 세잔느의 산을 찾아서라는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세잔이 그린 그 생빅뚜아르 산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자신이 묘사한 산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실제로 있는 생트 빅뚜아르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즉 세잔의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페터 한트케의 글을 쓰는 행위는 휴머니즘이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쓰냐고요? 휴머니즘은 새로운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휴머니즘이 새로운 것과 관계가 있냐고요? 물론이죠. 새로운 시선은, 휴머니즘의 새로운 시선은 공간의 틈이고 그 틈새를 살피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의 출발은 항상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환경, 그 사이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소통과 공감,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스며 나오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그 한트케가 그린 그 스케치, 드로잉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트케는 드로잉에 썩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 하나하나에도 힘이 있는 것 같죠? 보세요. 상당히 아주 그 짜임새 있는 산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리옹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남프랑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그 파리의 지도상으로 본다면은 리옹역은 12구역이 있죠. 여기죠. 갸르드 리옹. 이 리옹역에서 출발하면은 바로 우리가 오늘 가려고 하는 프랑스 남쪽의 생트 빅뚜아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리옹역에서는 프랑스 남쪽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또는 스위스 쪽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이쪽 그 기차역을 이용하고 있죠. 파리에는 6개의 역에서 유럽 각 지역으로 가는 기차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페 게르보아라고 있는데 인상주의 화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던 것이죠. 자, 오늘 가려고 하는 부분은 파리에서 꽤 떨어진 것입니다. 7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래서 거의 이 깐느, 마르세유 그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액상 프로방스 이 지역은 아주 따뜻하고 지중해성 기후의 날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그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이 액상 프로방스 지역입니다. 차로는 7시간 30분 걸립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리옹을 지나서 가게 되죠. 이 생빅뚜아르 산이 가다가 이제 여기 만나게 되는 이 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떼제베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떼제베는 뭐 알다시피 그 상당히 빠른 그 고속 열차인데, 떼제베의 그 실내는 이런 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리에서 760km 떨어지는 데즈베르는 3시간 30분이나 걸리고 액상프로방스까지 그런 시간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세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세잔은 그 다른 작가하고 다르게 자연을 원통과 구 그리고 원추형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그 세잔의 그 그림을 바라보는 그런 예술론을 펼칩니다. 세잔은 실제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항상 그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을 기하학적 구조를 바탕에 깔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사물의 외형을 추상적인 형태로까지 발전시키는 그 실제 구상, 사실적인 것과 추상 사이의 이야기에 물꼬를 트는 화가이기 때문에 이 화가를 우리는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피카소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피카소는 세잔을 매우 존경하는 작가로 기억하고 있죠. 생빅토르산 연작을 말년에 그리고 정물화, 그리고 인물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그림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자, 데즈베를 타고 가면서 바로 이러한 산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저는 이 프로방스 지방의 이 세잔가 그린 생트 빅토르 산을 저도 직접 데즈베를 타고 갔었는데요. 막상 마음속에서 미술의 아버지인, 근데 미술의 아버지 세잔느가 그린 생트 빅토르 산이 과연 어떤 산의 모습인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고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실제 보이는 그림은 좀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이제 배경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는 정말 시멘트 콘크리트로 부은 것 같은 석회암 하얀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처럼 그런 오소독스하고 아기자기할 맛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밋밋한 산인 겁니다. 되게 실망했어요, 제가. 그래서 액상 프로방스 역에 내려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황당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산을 계속 30번이나 그렸다니 참 특이한 경우구나. 세잔이 그린 풍경입니다. 자, 멀리 생트 빅토르 산이 보이죠. 실제 산의 질감이라든가 또는 여기 나무가 큰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의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죠. 이게 바로 세잔 회화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는 점점 더 추상화되네요. 세잔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붓질이 있는데 보통 타치라고 그러죠. 붓터치. 이 화에서는 이 붓터치가 중요하게 되고 바로 그 작가의 성격을 드러내죠. 세잔의 붓터치는 보십시오. 탁탁탁, 쿵짝짝, 탁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아래에서 옆으로 착착착, 또 착착착, 또 탁탁탁 이런 식으로 계속 붓질을 하게 되네요. 이게 이제 고호, 만고호 같은 경우는 임파스토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두텁게 긴 막대기 터치로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세잔네의 그림을 보면은 실제의 느낌이 거의 없죠. 이미 실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세잔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세잔네는 2차원의 면에 3차원의 산과 풍경을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2차원의 종이, 2차원의 캔버스에 2차원의 물감 덩어리를 그냥 올려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세잔느의 다른 작가와의 다른 점입니다. 이 당시 사실은 화가들이 공경에 처했어요. 시대적으로 사진이라는 매체가 발명되기 시작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똑같은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화가들은 자신의 직업, 일자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잔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왜? 물체와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생피투아르사는 훨씬 더 거의 추상화되어 가고 있네요. 이게 산이고 수평선이고 길이라는 것을 겨우 알아볼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거의 추상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세요. 하늘, 구름, 산, 이 맞닥뜨림, 이것이 그냥 선 하나 조금 경계로 있고 거의 똑같은 붓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림을 19세기에 그렸다는 것이 정말 황당한 일이죠. 세잔느가 이러한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당시 얼마나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놀림거리가 됐을까요? 계속해서 그림 보죠. 후기 구조주의의 철학자인 질드 레주는 이야기합니다. 세잔느의 그림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의미 사이에 그 언어, 삼겨진 그 언어의 한계를 더 확장해서 새로운 낯선 의미와 연결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시와 같은 새로운 언어를 산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세잔느의 특이한 성격입니다. 세잔느는 사실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술가들 중에는 우울증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예술 창작에서 상당히 도움을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울이라는 것의 학술적 용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멜랑콜리입니다. 이 멜랑콜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그 멜랑콜리라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매우 개인적이고 독특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잔의 인물화를 보시게 되겠지만 세잔의 인물화 속에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공허한 표정들이 읽혀집니다. 그 눈빛 사이에서는 무의미와 조각 사이에서 그 경계에서 발견되는 멜랑콜리의 그 징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푸코도 역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셸 푸코,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죠. 파리 8대학의 교수였고, 자, 여기 보면 세잔느의 자화상이 있죠. 이 눈을 보세요. 이 눈이 술 먹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한쪽 눈은 게스프레하고 한쪽 눈은 또 풀려 있고 얼이 빠진 듯한 풀린 눈이죠. 그리고 공허한 눈초리고 사람 같지가 않아요. 비인간적인 느낌도 나고. 도대체 세잔느는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세잔느는 인물화를 그릴 생각이 없었어요. 인물을 그리면서 대상을 마치 인물을 사물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표정한 그 얼굴 속에서 그 감춰진 진실, 그 그림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끄집어내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바로 이게 세잔느 그림의 특징이죠. 자, 이번에는 세잔느 부인의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한 그림입니다. 세잔느는 초상화를 그릴 적에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움직였을 경우에 모델이 움직이면 사과가 움직이는 거 봤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사물로 취급한 거죠. 자, 왼쪽에 그림을 보세요. 이 얼굴, 피부가 실제 피부의 질감이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원기둥, 구조, 눈빛을 보세요. 눈빛이 초상화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눈이에요. 눈을 정확하게 그려야지 그 사람과 똑같게 이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눈 풀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 눈도 많이 풀려 있어요. 그냥 터치가 남발해요. 그리고 구조, 원과 원기둥 그런 입체적인 구조들이 여기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키워드, 이러한 코드를 읽어내지 못하면은 세잔느 그림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못 그린 그림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잔의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이건 정물화 시조라고 얘기하는 샤르댕의 포도와 물병, 석류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아주 자세하게 질감이 잘 나와 있죠. 마치 한 입 띄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리얼한 사실적인 풍경, 정물이죠. 포도알. 그런데 오른쪽에 보세요. 여기에 놓여 있는 사과들 보세요.
이게 사과입니까? 이 사과는 또 밑으로 막 떨어지려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잔은 그림을 그릴 적에 르네상스 이래 발견됐던 그 원점, 하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실점의 의미를 완전히 집어벗어 던지고 우리 실제의 눈은 두 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왼쪽 눈과 오른쪽 눈.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른 시점의 이야기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는 약간 위에서 본 그릇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조금 더 밑에서 본 모습이죠. 위는 위지만 이것과는 다른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을 보세요. 이 테이블은 위에서 봤다가 옆에서 봤다가 또 좌측에서 봤다가 우측에서 봤다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간에 합쳐져 있어요. 세잔이 필요했던 것은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정물화의 구도를 서슴지 않고 작품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피카소의 큐비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현대미술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게 이제 말년 1905년도에 그렸던 세잔의 대수욕도라는 목욕하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나무들의 모습과 그 사이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에서 바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카소는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대작을 그리게 됩니다. 피카소는 말하기를 우리 모두의 스승은 세잔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피카소는 나중에 세잔이 그렇게 연작을 하면서 그렸던 그 생트 빅토르 산에 실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거기에 그 피카소의 묘지가 바로 생트 빅토르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생트 빅토르 산에는 두 사람의 그 미술의 대가들이 거기 지금 잠들고 있는데, 한 명은 세잔, 그리고 피카소가 거기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페터 한트케의 이야기입니다. 페터 한트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6년 독일 투른 국장에서의 관객 모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이가 24살인가 아주 어렸던 나이로 생각되는데요. 천재죠. 한트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늘 보았던 것을 여기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것들을 여기서는 듣지 못할 것이다. 차츰 여러분은 너희들을 바뀌고 갑자기 이 무대 위에 나온 배우들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욕은 역사나 정치, 문화, 사회적인 세태, 온갖 대한 얘기를 다 욕으로 퍼붓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물벼락까지 맞고 침을 뱉고 욕먹고 하는 이러한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바로 이 극을 처음으로 올린 사람이 페터 한트케입니다. 여기서 욕은 순화되지 않은 이 본능적인 이야기를 카타르시스로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후문학의 대표적인, 독일 문학의 대표적인 그 작가들이 모임입니다. 47그룹. 1947년 한스 리히터가 창립한 이러한 그 47그룹을 통해서 1년에 2번씩 모여서 독일 최고의 그 문학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글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젊은 작가들이라든가 또 전후문학의 격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노벨 문학상을 탄 그 균터 그라스죠. 사실은 이 페터 한트케가 사실 여기에 낄 정도의 그 나이라든가 뭐 이런 수준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슈피겔지 시사주간지 슈피겔지의 뒤에 약간의 어떤 도움으로 한트케는 이 자리에 끼게 돼요. 그래가지고 낀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 그 원로 문학계의 문학인들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고 지루한 작품들만 나왔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성토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외에 다른 문학인들도 일제히 들고 일어나면서 이 47그룹에 대해서 성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로 서서히 4.7 그룹은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페터 한트케는 매우 도전적인 그런 그 문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페터 한트케의 드로잉과 이 수첩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 수첩에다가 자기의 생각들, 아이디어, 조각들, 감각의 이야기들을, 감각적인 문장의 조각들과 이런 드로잉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페터 한트케의 소설이 그 프란츠 카프카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얘기했듯이 카프카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201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탈 적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소개된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트케는 독창적인 언어로 인간 경험의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그리고 소외된 측면을 탐구한 작품이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 바로 이것이 페터 한트케의 큰 특징이죠. 자, 여기 드로잉들 보세요. 매우 관찰력이 있죠. 예.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런 그 사물을 보는 시선이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길고 넓고 깊습니다. 하나하나의 드로잉들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드로잉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터 한트케가 아주 친한 친구인 빈 벤더스 감독하고 같이 희곡을 써서 만든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입니다. 사실 이 베를린 천사의 시는 그 바탕에 발터 베냐민의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의 모습이 보이죠.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배경이 되는 천사 다미엘인데, 베를린 상공 위에서 이 천사 다미엘이 페터 한트케의 그 유년의 노래, 내가 아이였을 때라는 이야기의 그 시입니다. 그 시의 노래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아이였을 때로 시작하는 시를 읊조리며 계속 이야기를 하고 베를린 상공을 떠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피고 관찰하고 듣습니다. 여기서 빈 벤더스 감독과 페터 한트케는 글로 이야기를 하는 한트케를 스토리 라이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로서 말로 이야기를 하는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지은 그 호머 있지 않습니까? 그 호머를 그 스토리텔러라는 역할로 분장시키고 배우가 나오죠. 또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빈 벤더스 감독은 스토리 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를린 천사의 시에 나오는 바로 그 호머의 대변인이죠. 이분이. 이 호머라는 이 사람이 읽고 있는 것이 바로 무슨 잡지냐면은 아우구스트 잔더의 사진집을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하게 사진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유명한 사진가죠. 발터 베냐민은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책에서 이 아우구스트 잔더의 사진을 마치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영화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직업의 우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빵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한 각종 직업, 경찰, 모든 직종의 독일 그 유형의 직업군의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드는 그 유형학이라는 그 새로운 용어의 사진을 탄생시키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빈 벤더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인류가 이야기꾼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 자체의 근원도 아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곧 호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대의 소설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호모처럼,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호모처럼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그 소설이 아니라 배경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에 너무 집중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의미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빈 벤더스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자,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 도서관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도서관에서 호모가 그 아우구스트 잔더의 사진집을 보고 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여성이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921년 발터 베냐민은 파울 클레의 수채화 새로운 천사를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발터 베냐민은 역사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새로운 천사를 역사의 천사라는 의미로 보여줍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의 이야기가 곳곳에 이 베르린 천사의 시 속에는 스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산책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산책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화된 이야기로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트 잔더는 누구인가? 바로 제빵사의 모습입니다. 화가의 모습입니다. 1910년에서 1930년까지 2500점의 사진을 찍었어요. 어마어마한 사진이죠. 이것이 나중에 1955년 뉴욕 모마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 아우구스트 잔더의 이름이 세계적인 사진가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작품이 나중에 베른트 베허 부부에 의해서 düsseldorf 대학에서 그 제자들을 키우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그 세계적인 작가들이 바로 칸디다 페퍼, 토마스 루프, 지금 베른이 아니라 düsseldorf 대학의 그 교수로 있죠. 사진학과 교수죠. 그리고 바로 그 사진학과 출신의 안드레아 거스키가 제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잔더의 유행학적 사진의 기원이죠. 제빵공, 우체부, 화가의 모습입니다. 자, 베른트 힐라 베허,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 안드레아 거스키의 그림이고, 옆에 있는 것은 바로 베른트 베허 부부의 급수탑. 전후 독일에는 공장의 뭐 자치의 유적이라든가 또는 급수탑, 물탱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거를 똑같은 것끼리 분류해서 유형학적으로 사진을 모아서 찍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형학적 사진의 시작이죠. 물론 그 시작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우구스트 잔더죠. 그 계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바로 안드레아 거스키. 안드레아 거스키의 이 99센트 작품 보세요. 현대인의 소비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되겠죠. 자, 무수히 많은 물건 속에서 99센트, 우리나라로 보면 되면 1000원 샵 같은 것이겠죠. 이것이 엄청나게 커요. 이 가로가 5m, 세로가 2m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진이 40억이 넘는 그림에 팔렸다는 것이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 사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렸던 사람은 그 페미니즘 그 사진가인 신디 셔먼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99센트 이 안드레아 거스키의 작품이 단번에 그 40억이 넘는 작품으로서 올라가게 되죠. 최근에 다시 새로운 사진이 등장하는데 안드레아 거스키의 라인강 2라는 작품입니다. 그것이 49억의 사진으로서는 역사상 최고의 가격으로서 매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르린 천사의 시에서 천사가 그 인간의 모습을 관찰하고 산책하면서 살피는 모습입니다. 갖가지 고민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네요. 바라보는 시선, 사랑의 이야기, 도로, 산책, 도서관, 탐색, 그런 의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자연. 천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겠죠.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천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그런 부분도 보여지네요. 인간사의 그 여러 가지 단면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천사 다미안과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되는 사이의 여인이죠. 서커스단의 무용수로
배우로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천사 다미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영화는 매우 전위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매우 충격적입니다. 평상시 페터 한트킹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조각들, 감각의 그런 의미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